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임은 분명한데 일본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푸념 섞인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16일 공화당 소속인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주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썼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그는 왜 미국이 그동안 그들을 보호해야 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찬이 열린 것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지연 속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시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엄청난 방위비를 요구하면서 그에 맞는 인상 근거를 댈 수 없었고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으로 압박해도 끄떡없이 한국 정부가 대안책을 마련하며 요지부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위비를 올려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읽은 한국 정부는 한미 간의 외교 상황을 고려해 협의 가능한 수준인 최대 13%까지 인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공공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관료들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서를 흘리며 한국의 압박카드로 써봤지만 원리 원칙에 따른 한국의 단호한 입장에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한국인의 97%가 트럼프 대통령의 엉뚱한 방위비 인상에 반대하며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상황이 끔찍했을 터입니다. 또한 다자주의를 외교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 감축 협박에 갈 테면 가라며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이 큰 낭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가까운 일본처럼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존경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에 당황한 듯 보입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미국의 뜻을 거스르며 정보를 공표하면 미군으로부터 향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며 주일미군 감염 정보를 공표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옥수수 8만 톤을 사줬는데도 주일미군 방위비 협상에서도 8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갚지를 않는 트럼프 행정부를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한 듯합니다. 이어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발언한 것은 기억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한국 대통령과 국민들에 대해서도 서두에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초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주 차원에서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고문의 제목 역시 혼자 싸우기로 달았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진단도구 공수에 있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단도구 수출을 결정하는 등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각지에서도 진단도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불안감이 커지던 때라 메릴랜드주가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으로부터 50만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도구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미 주요 언론들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전미 주지사협회 회장인 호건 주지사의 이날 기고문으로 볼턴 회고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꼴이 되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랜 휴면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북한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16일 미 잡지인 아메리칸 컨서브티브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아시아 국가 한 수도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려 합의문이 서명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미 대선 전 대형 이벤트를 뜻하는 10월의 서프라이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을 돕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백악관이 김정은 정권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악관이 올 봄에 국무부, 정보 당국자들과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유도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과거 육자회담에 기초한 다자협상 틀을 부활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의 희망은 일본, 최소한 다른 한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할 경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또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계획을 완전히 지지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을 협상 절차에 복귀시키고 추가 정상회담을 촉발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의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백악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이 아이디어를 전달받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안을 받은 이후 결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디어는 생명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기고문에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팀이 단념하지 않고 양자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 뒤 사진 찍기용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정상회담은 원하지 않으며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를 놓고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맞춤형 패키지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 생산 시설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 대가로 미국은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시설 동결은 물론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의 중단을 담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제시할 의향이 있는 각각의 양보에 대해 어떤 대북 제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은 우리는 양보를 위해 양보를 교환할 의향이 있고 테이블에 많은 새로운 것을 올려놓은 채 진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과거에는 안 했던 일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며 이 일이 작동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핵무기와 관계없는 북미의 상호 관심사가 있다면서 양측이 하노이 회담에서 관심을 표시한 종전선언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한 인사는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이정표 달성을 돕는 것은 물론 10월처럼 시기가 맞는다면 민주당이 약화시키기 어려운 승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평화에 반대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양국 간의 적대시 정책을 없애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백악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점을 북한이 알고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한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습니다. 한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강력하고 분명하며 북한이 매우 관심 있는 제안을 하지만 해답이 없다. 북한과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북한이 멈추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세부 내용을 협상하더라도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를 상대할 북측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의 핵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북한과는 왜 안 되느냐며 핵 보유국 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어떤 백악관 당국자도 최소한 지금 그 질문까지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종전선언까지 이뤄낸다면 트럼프는 역사적 이정표 달성을 통한 재선을, 북한은 적대시 정책 해제로 인한 제재 완화라는 상당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의 말대로 5년 내에 한반도의 통일이 급물살을 타 통일한국이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1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개설돼 한때 147개국 548곳에 달했다. 외국인의 중국어 능력 인증 시험인 단어 수평고시 등도 주관한다. 하지만 2014년 시카고대와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다. 110여 개였던 미국 대학 캠퍼스 내 공자학원은 지금 75여 개로 줄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 브리티시 카운슬 같은 문화 홍보 기관을 표방했던 공자학원의 성격이 2013년 시진핑의 집권 후 변질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면 압박에 나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차원의 스파이 총력전이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홈페이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행복에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FBI 방첩 활동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레이 FBI 국장은 올 7월 7일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10시간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 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 새 1300%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첨단 군사, 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만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일부 냉전적 인사들의 음모라고 반박한다. 진실은 어떨까?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는 법 조항들을 보면 오히려 공공연하게 스파이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과 조직, 국민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은 더 노골적이다.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운용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도 후보에 오른 적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티브링네드에게 두 번째 감사를 전해야 할 것이다. 티브링네드는 2018년에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2명의 노르웨이 의원 중 하나다. 그때는 남북한의 화합을 주선한 공로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상을 받진 못했으나 티브링네드 의원은 트럼프가 이번에는 수상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스라엘은 자국이 무력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병합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공개됐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언한 이래의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와의 세 번째 평화 협정이며 걸프아랍 국가와의 공식 국교 성립은 처음이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합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일리 메이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어렵게 얻어낸 성과이자 우리 대통령이 받아 마땅한 영예라며 직업 정치인들은 우리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성취한 것 같은 결과에 대해 말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그가 미국 국민을 단결시키기보다는 분열시켜 이득을 취하려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된 전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여러 미국 대통령 중 하나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허버트 후거,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이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만일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역대 5번째 수상 대통령이 된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우드로우 윌슨,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다음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에 추천된 오바마는 미국에서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 중엔 트럼프도 있었다. 그는 2013년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이 취소돼야 한다고 썼다. 전직 노벨위원회 사무총장 게이 론데스타트는 나중에 오바마의 선정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AP통신에 심지어 오바마의 지지자들도 평화상 수상은 실수였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노벨위원회는 희망했던 바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과거에도 논란이 된 후보가 있었나?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테레사 소녀 등 유명한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긴 했지만 후보 추천의 문호가 넓다 보니 논란이 된 후보 추천 사례도 있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39년 스웨덴 의원의 추천으로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풍자의 의미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히틀러의 후보 추천은 이윽고 철회됐다. 수년 후 소련의 지도자 요제프 스탈린이 1945년과 1948년 두 차례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후보 추천 접수가 끝나면 5명으로 이루어진 노벨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노르웨이의 의회가 위원들을 선임한다.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내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